자, 이번에 볼 녀석은 예덕선생전이라는 작품과 할개전이라는 작품이죠. 뒤쪽에 있는 문제 패턴은 자,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맞다 칩시다 우리 하던 대로 하고 예덕선생전 바로 작품 설명으로 들어갈게요. 예덕선생전. 자, 잠깐 누구라고 돼 있음? 박지원이잖아. 자, 박지원 튀어나왔으면 그 다음 스토리는 선생님이 굳이 쓰지 않아도 어떻게 갈지 대충 보이시죠? 실학사상가, 당대 양반사회에 대한 비판, 오케이? 그리고 이때 이 비판이라고 하는 건 이 세상에 양반 따위는 다 없어져야 해 그런 게 아닙니다. 박지원에게 있어서 양반이라는 존재는 이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려서 문제가 되는 거라고 보는 게 맞아. 그러므로 뭐랄까? 이 단어 기억하자. 새로운 인간상을 제시함으로써 우리 양반들이 어떻게 해야 이 세상을 제대로 이끌어 나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작품으로 담아낸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인물 구조도 그렇게 딱히 어렵지 않고요. 쉽게 갈 수 있는 작품이니까 한번 스토리로 바로 가봅시다. 스토리로 바로 가자고요. 어디 보자. 보조자료 잠깐 볼까? 보조자료. 되게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가봅시다. 전체 줄거리 부분 먼저 좀 읽고 가려고요. 갑시다. 선귤자에게는 예덕선생이라는 것이 있는데 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이 작품의 서술자는 선귤자라는 임자입니다. 근데 이 친구에는 예덕선생이라고 하는 것이 있대요. 그런데 선귤자는 이 사람을 예덕선생이라고 부르는데 실은 이 사람의 직업은 똥 퍼서 나르는 일을 하는 거름직이에요. 오케이? 똥 푸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일반적 상식으로는 천대받는 직업이죠. 근데 이 선귤자는 오히려 이 사람을 선생이라고 높여 부르면서 이 인물에 대한 칭찬을 하고 있고, 그럼 바로 이 예덕 선생이 바로 뭐가 되는 거다? 이 새로운 인간상에 부합하는 인물이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참고로 이 작품에는 이 등장인물 외에 참고 자목? 맞나? 잠깐만. 자목이 맞나? 맞네요. 오케이. 자, 자목이라고 하는 양반이 나오는데 이 인물은 뭘까? 통념을 대표하는 인물로 등장하거든. 우리 이번에 이려구도기를 너희가 배웠나? 배웠지? 이려구도기 했었지? 참고로 그래서 통념에 대한 비판 얘기를 계속했었잖아. 이 자목이라는 인물이 통념을 대표하는 인물로 등장하게 되고 선귤자가 이 사람과 대화를 하게 될 거야. 작품에 이거는 이거 파렌트로 써야지. 서술상 특징이야 이건. 대화 구조로 돼 있어. 근데 이 대화를 통해서 결국 선귤자가 예덕 선생으로부터 본받을 점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된다는 것, 통념에 대해서 비판하게 된다는 것, 이런 구조로 그런다는 게 이 작품의 핵심 흐름이야. 아무튼 계속 가보자. 이 친구는 분뇨를 거두는 일을 해요. 자목은 선귤자가 사대부와 교우하지 않고 비천한 엄행수를 버타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엄행수가 누구겠니? 예덕 선생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불만의 표시를 하죠. 선귤자는 이해와 아첨으로 사귄 것은 그 관계가 오래 지속될 수 없음을 말하며 교우에서 중요한 것은 진실된 마음과 인격이라는 것을 가르침을 주죠. 엄행수는 비천한 직업을 가지고 있지만 남의 것을, 이걸로 이렇게 포인트야. 남의 것을 탐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나오잖아. 그렇지? 자, 그냥 나온 김에 써볼까? 남의 것을 탐하지 않음 이라는 점에서 강점이 있고, 긍정적인 면이 있고, 또 근면성실하게 살아가며 세 번째, 자신의 삶에 만족할 줄 아는 삶을 살고 있어 라고 말하면서 엄행수를 긍정적으로 평가해요. 그러면 이게 왜 쓰고 있는 거냐면 요거의 반대면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당대 양반들의 삶의 모습이 된다는 얘기지. 당대 양반들은 남의 것을 탐하였으며 아주 태만하게 살아갔으며 자신의 것에 만족할 줄 모르는 인물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이해됐어? 그래서 참고로 이 작품은 원래대로라면 시간만 있으면 광문자전이라는 작품이 있어. 혹시 들어본 적 있나? 보조자료에도 실려 있을 거야. 이 광문자전이 이 패턴과 거의 동일해. 광문자는 참고로 거지. 근데 이 거지의 모습을 통해서 당대 양반들이 갖지 못했던 뭔가 긍정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하는데 같은 패턴이 있다는 것만 이건 참고 삼아 알아봐 주시면 되겠고요. 됐죠? 자, 아무튼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서, 그래서 이 점에서 그 어느 누구보다 덕이 높은 사람인 것이다 라고 말했고, 선귤자는 엄행수야말로 진정한 공자이므로 예덕 선생이라고 부르는 것이라고 말을 했다라고 돼 있지. 됐지? 오케이. 핵심 잡았습니다. 이제 지문 읽으러 가자.
성결자에게는 예덕선생이라고 부르는 벗이 있어. 여기 살고 날마다 똥 치는 일을 생업으로 살고 있었고, 그래서 사람들은 엄행수라고 불렀는데, 행수라고 하는 것은 나이가 많은 일꾼이라서 그냥 행수라고 부르는 거고, 우두머리 격이라는 얘기죠. 그냥 엄행수라고 불러. 일반인들은 엄행수라고 불러요. 자, 그런데 자목이 성귤자에 대해 따져 묻기 시작하죠. 예전에 하면서 얘기했을 때고 있습니다. 뭐라고 했었죠? 이 작품의 서술상 특징은요, 대화를 중심으로 흘러간다. 됐지? 제가 벗의 도를 들었는데, 벗이라는 것은 함께 살지 않는 아내고 핏줄을 같이 하지 않는 형제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죠. 벗이란 그래서 뭐 하다는 얘기냐? 소중한 존재라는 얘기지? 친구와 같으며 가족과 같으며 부인과 같다. 세상에 이름난 사례모들이 선생님을 따라 그 알자리에서 논의기를 원한 자가 많았지만 선생님께서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으셨죠. 그런데 저 엄행수라는 자는 가장 비천한 망일꾼이고 열악한 곳에 살고 있고 치욕으로 여기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오히려 그의 덕을 칭송하며 선생이라 부르시며 교본을 맺고 있기까지 있어서 심히 부끄럽습니다. 뭐요?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죠? 밑에 이 단어만 쓰면 돼. 통령. 통령 뭐야? 일반적 상식이지, 그지? 난 네가 부끄러워. 현자라고 불리는 존재인데 왜 똥치는 사람이랑 친구야? 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러니 문화에서 떠나기를 원합니다. 저부터 이제 갈래요. 라고 말했더니 성귤자가 웃으면서 말하죠. 앉아. 일단 앉아봐. 하면서 일단 설득을 시작하죠. 내가 자네에게 벗을 사귀는 것을 다 말해줄게. 속담에 의원은 제병을 못 고치고 무당은 제분 못한다 라고 했었죠. 중이 제 머리 못 가는다도 있고요. 사람들은 저마다 스스로 잘한다고 여기는 것들이 있는데, 남들이 그것을 몰라주면 답답하게 여기면서 오히려 허물을 듣고 싶어 하게 된단 말이지. 이때 만약 그 사람을 칭찬하는 말만 늘어놓는다면 이는 아첨이고, 또 오로지 단점만 늘어놓는다면 파헤치는 것이며 흉보는 것이기 때문에 무정하게 보여.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허물을 말할 때는 그 핵심에서 벗어나 슬쩍 돌려 말하는 것이 좋다네. 너무 상식적인 얘기다, 그쵸? 야, 너 내가 뭐가 문제라고 생각해라고 했으면 너는 생긴 게 문제야. 이렇게 너무 팩트로 두드러뜨리지 말라고. 그래서 이왕이면 옷을 좀 더 화려하게 입어보면 도움이 될 거야. 이렇게 말하라고요. 본질적인 문제를 살짝 돌려 말하라고, 그지? 설사 그래서 핵심 돌려 말하면 실망이 과하더라도 화를 내지 않지. 왜냐하면 그 사람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부분을 말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슬그머니 그 사람의 장점을 마치 숨겨놓은 부분을 발견하듯 은근히 말해주는 거야. 그러면 상대방이 감동하게 되고, 가려운 데를 그려주는 데도 방법이 있어. 등을 토닥일 때는 겨드랑이까지 가면 간지럽죠. 가슴을 어루만질 때는 목덜미까지 이르지 않는 거지. 뜬구름 같은 말을 하면서도 그 속에 결국 그 사람에 대한 칭찬이 들어있다면 그 사람은 기뻐하면서 자신을 알아준다고 생각할 것이고, 벗은 이렇게 사귀는 거야 라고 말했어. 잠깐만, 지금 결국 선귤자와 자목의 대화에서 이 선귤자가 하는 얘기는 뭐랄까, 군자가 한다고 말하기에는 조금 거리가 있는 말이야, 그치? 상대방을 잘 구슬리는 법을 설명하고 있지, 그죠? 너무 다이렉트 말하지 말아라, 돌려 말해라 이런 말하고 있어. 그랬더니 자목이 귀를, 얘도 약간 혹시 얘가 오버액션 아니? 귀를 막고 뒷걸음질 치면서 말합니다. 지금 선생님께서는 너무 시정잡배나 하이들이 하는 것 행동을 가르치려고 하시는군요 라고 말했죠. 오케이? 자, 뭐예요? 성균자가 했던 말의 내용은 뭐였죠? 상대방이 듣기 좋아하는 것을 골라서 가려서 말하라. 이게 시비였죠. 근데 이건 시정잡배의 얘기라는 얘기야. 자, 그랬더니 또 성귤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하,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니 자네가 부끄러워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닌 이런 것이었구만. 이거 뭐예요? 방금 했던 말은 너를 떠보기 위한 말이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네. 자, 계속 가보자. 무릇시장에는 이해관계로 사람을 사귀고 면전에서 나참으로 사람을 사귀지.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3번 도움을 요청하면 누구나 멀어지게 되고, 아무리 묵은 원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3번 도와주면 누구나 친하게 마련이야. 그러므로 이해관계로 사귀게 되면 지속되기 어렵고, 아첨으로 사귀어도 오래갈 수 없지. 오케이? 자, 두 번째 얘기입니다. 이해관계나 아첨으로 사귀는 것은 결국 지속될 수 없다. 지속 불가능한 것이야. 훌륭한 사귐이라는 것은 꼭 얼굴을 마주해야 될 필요가 없으며, 훌륭한 벗은 꼭 가까이 두고 지낼 필요가 없지. 다만 마음으로 사귀어야 덕과 의리가 풍성한 벗을 만나게 되는 것이니 이것이 바로 도의로 사귀는 것일세. 오케이, 이거 아니야. 제대로 된 사귐이 되려면 도의로서 사귀어야만 지속이 가능하다. 오케이? 계속.
위로 천고의 옛사람과 못해도 먼 것은 아니고 말리나 떨어져 있는 사람과 사귀어도 먼 것은 아닌데 자 봅시다. 저 엄행수라는 사람은 말이야 내가 알아달라고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나는 항상 그를 예찬하고 싶어 했지. 그는 밥을 먹을 때는 끼니 따마다 착실하게 먹고 길을 걸을 땐 조심스럽게 정름이 오면 자고 웃을 때는 웃고 가만히 있을 때는 바보처럼. 그럼 뭐 하라는 얘기야? 지금 이 문장은 자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이런 걸 잡아내면 돼. 엄행수의 삶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당대 양반이 지니지 못했던 긍정적 가치를 발견하면 된다고 해서 이 작품의 핵심은 그렇죠? 그 긍정적 가치 첫 번째 소탈하게 사는 거야. 소박하게 살아가는 거지. 그렇죠? 아니 웃기면 웃으라고 상대방과의 관계를 생각해서 웃기지도 않았는데 웃어서 아유 부장님 나이스 이러고 있지 말라고요. 알겠죠? 그렇게 하지 말고 또 흙벽을 쌓아 풀로 덮은 문막에 조그만 구멍을 내어 들어갈 때는 새우등하고 들어가고 잘 때는 개처럼 웅크리고 잠을 자지만 아침이면 개운하게 일어나 산태개를 지고 마을로 들어가서 집간을 청소하는데 여기 똥에는 여러 가지 똥들이 있다고 넘어가자 이거는. 그렇지? 이 똥 따위를 주옥임냐 긁고 가도 염치에 손상이 가지 않고 그 이익을 다 가져도 정의 없이 어긋나지 않으며 욕심을 부려 많은 것을 차지하려고 해도 남들이 양보심 없다고 비난하지 않는다네. 오케이? 누군가가 탐하는 건 서로 부러워하고 가지고 싶어하고 뺏고 싶어하는 것들이야. 근데 엄행수가 취하는 것들은 그 누구도 탐하지 않는 것들을 자신의 취함의 대상으로 삼는다. 그렇지? 탐욕에서 멀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거. 오케이? 탐욕적이지 않다. 이렇게 바꿔줄게. 그는 손바닥에 침을 놔 투투 삽을 잡고는 새가 모이를 쪼아 먹듯 구부정 혀리를 구부려 이래만 열중할 뿐 아무리 화려한 미간이라도 마음에 끌리는 법이 없고 아무리 좋은 풍악이라고 해도 관심을 두는 법이 없지. 오케이? 뭐예요? 주변에서 막 노래하고 춤을 추고 뭘 해도 신경 쓰지 않고 자기 할 일을 묵묵히 하는 거네요. 그쵸? 주어진 과업을 묵묵히 실행하는 것. 그럼 이거는 자연스럽게 아까 말씀드렸잖아. 이 반대 지점이 당대 양반들이 지니지 못한 점이라니까. 당대 양반들은 어떻다고요? 어떻게든 화려하고 튀고 싶어 했으며 누구나 부러워할 것들을 자랑하려고 하면서 플렉스를 하지. 플렉스? 그치? 그리고 주어진 과업을 묵묵히 실행하는 게 아니라 티 겁내네. 아 오늘도 힘든 하루였어 이런 거. 그쵸? SNS질이야 전체적인 그죠? 그래서 부귀란 사람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것이지만 바란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부러워하지 않는 것. 따라서 그를 예찬한다고 해서 그는 영광스럽게 여기지도 않을 것이고 헐뜯는다고 해서 욕되게 여기지도 않을 거야. 뭐예요? 상대방이 듣기 좋아하는 것만 골라서 듣고 자기가 기분 좋아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의 속성이라면 엄행수는 그런 사람 아니야. 내가 여기서 칭찬한다고 하면 내가 좀 그래요.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내가 좀 비난한다고 저 짜증나 이렇게 할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쵸? 결국 이 얘기가 왜 나왔는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이런 얘기를 통해서 뒤집어준 거야. 결국 왕십리의 무, 설거지의 숙모 등등등등등등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상상전에 심는데 상상전이라는 건 상급의 상급이야. 그거 뭐야? A1 플러스 등급이랑 똑같은 건 1등급 중에서도 플러스 등급이 있잖아. 그렇지? 상이에요. 모두 엄치의 똥을 가져다 야 기름지게 된다고 돼 있잖아. 엄치의 똥이 베스트다. 많은 수확을 얻을 수 있고 그 수입은 1년에 6,000푼. 하지만 그는 아침에 밥 한 사발이면 흡족해 하고 저녁이 되어서 또 다시 한 사발 먹을 뿐이야. 그래요. 욕심을 부리지 않은 무욕 이런 거 쓰자. 같은 말이라서 그치? 남들이 고기를 먹으라고 해서 권했더니 목구멍에 넣어가면 푸성기나 고기나 배를 채우기는 마찬가지인데 잘못 배우셨어요. 고기랑은 달라요. 아무튼 간에 맛을 따져 무엇하겠느냐고 대꾸를 하고 반반한 옷이라고 입으라고 권했더니 넓은 소매를 입으면 몸에 익숙하지 않고 새 옷을 입으면 더러운 흙을 짊어질 수 없다고 하더군. 오케이? 보자. 그 욕심 없으면 이건 예문인 거야. 그쵸? 좋은 음식이나 좋은 옷을 권해도 자신한테 필요 없다 이거야. 소화되면 다 똑같아. 라면 씹어먹고 물 마시면 라면 먹은 거잖아. 그쵸? 옷도 넓은 소매라고 하는 건 도포를 말하는 거겠지. 화려한 복장을 말하는 거야. 그딴 거 필요 없다고. 나 어차피 똥치거나 훔치고 나올 거니까. 새 옷 필요 없어. 굳이 그게 왜 필요해? 해마다 정월 초하루 아침이나 되어서야 비로소 의관을 갖추어 있고 이웃들을 두루 쳐다내며 세배를 하는데 자, 요건 좀 체인해야적이야. 그런데 그 와중에
뭐는 나오고 있어? 세배할 때는 새 옷으로 갈아입지. 오케이? 그럼 뭘 할 줄 아는 얘기야? 얘를 실천할 줄 아는 사람이다. 세배는 누구한테 하는 거거든? 우리 어른한테 하는 거야. 동네 어른들을 찾아가면서 올 한 해도 잘 부탁드립니다. 어르신도 만수무강하십시오. 인사드릴 때는 예의 범죄를 다해서 좋은 뜻을 입잖아. 근데 다시 또 돌아와서 뭐 한대? 다시 헌 옷으로 갈아입고 삼태기를 메고 마을로 들어가잖아. 그래서 어맹수와 같은 이는 아마도 자신의 덕을 더러움으로 감추고 새 속에 숨어 사는 대은 커다란 은자, 그치? 훌륭한 은자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지 라고 말했습니다. 됐나요? 자, 이렇게 내용이 이어지다가 중략 뒷부분 이제 나머지 키워드 가봅시다. 어맹수는 지저분한 똥을 날라주고 먹고 살고 있으니 지극히 불결하다 할 수 있겠지만 그가 먹고 사는 방법은 지극히 향기로우며 그가 처한 것은 지저분하지만 의리를 지키는 점에 있어서는 지극히 높다고 할 것이니 그 뜻을 미뤄보면 비록 만종의 녹을 준다고 해도 무슨 소리야? 만종의 녹 수없이 많은 재물을 이란 뜻이죠. 많은 만종류의 녹봉이니까 그치? 수없이 많은 재물을 준다고 해도 그가 어떻게 처신할지는 알만하다네. 오케이? 이 사람은 많이 주니까 그걸 보면서 화려하게 쓰고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가끔 근데 그런 건 해보고 싶지 않냐?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뿌리기도 해보고 저기도 접어보고 화장실에서 그걸로 닦아도 보고 난 개인적으로 그런 건 한번 해보고 싶어. 물론 그 돈이 있으면 못 써서 안 다니겠지만 돈이 남아도는 건 어떤 기분일까? 그치? 5초만 기다리면 500만 원이 생기는 그런 클래스도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 감도 안 잡히네요. 그런 인생을 살아본 적이 없어. 참고로 돈도 써본 사람이 쓰고 도둑질도 한 사람이 해본다고. 선생님도 아마 그런 돈을 줘도 어떻게 할 바를 모를 것 같아요. 그죠? 옛날에 그런 영화가 있어. 이거 영화 소재로도 많이 사용되는데 부자가 게임을 제안하는 거지. 내가 일정한 돈을 줄 텐데 이거를 일주일 안에 다 쓰고 와. 다 쓰면 그냥 네 거야. 못 쓰면 평생에 걸쳐 갚아. 이런 게임을 하잖아. 근데 돈 쓰는 게 생각보다 어렵지? 어렵지 않을까? 모든 행동에 참고로 사람이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 어느 정도의 돈은 집 한 채 사면 큰하다 이럴 수 있잖아. 그치? 근데 무지막지하게 큰 돈은 다 쓰기 힘들지 않을까? 차를 하루 10분 단위 한 대씩 사더라고 치더라도. 그치? 우스갯소리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아랍 쪽에서는 황금으로 도색한 차를 끌고 가가지고 자신의 어떤 재력을 자랑하라고 했더니 친구들이 기차를 타고 왔다며. 그래서 아빠한테 전화를 했대. 아빠, 친구들은 다 기차 타고 온대. 나만 차 타고 왔어. 그래, 기차 사줄게. 철로를 깔아주고 기차를 만들어주는 그런 세상. 그런 사람들이 존재하는 세상입니다. 그런 사람들도 있고 여기서 그치? 이번 달에 얼마가 남았고 그 가계부를 두들겨 보니 2만 원을 더 썼네. 젠장 이번 주는 과소비 이딴 소리를 하고 있는 누군가도 있고 그런 거죠. 그래요. 네. 니들은 꼭 성공해. 알겠지? 여유로운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 2만 원 때문에 슬프지 않았으면 좋겠어. 가끔 그것 때문에 정말 슬프다니까. 선생님이 참고로 뭔가 물건을 살 때는 되게 좋은 걸 사려고 노력해. 일부러. 그래서 선생님이 쓰는 장비들을 보면은 약간 플렉스키가 약간 허세키가 껴있어. 그 정도 급까지는 필요 없는데 꼭 그 정도 급을 사거든. 말도 안 되는 급을. 그러면 약간 심리적 보상 체험이라고 할까? 선생님이 생활에 밀접한 것들은 되게 비싼 거 사는데 궁극적으로 비싸고 좋은 건 못 사지. 그치? 집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근데 여러분들의 삶에서는 그런 것들 필요 없이 그냥 삶 자체가 여유로웠으면 좋겠고요. 네. 꼭 성공해라. 연락하면 무시하지 않고 밥 한번 사주시고요. 소고기 사주겠지? 열심히 하는데? 난 소고기 한 번이면 오케이. 자, 아무튼 이상을 통해 나는 깨끗한 가운데서도 깨끗하지 않은 것이 있고 더러운 가운데서도 더럽지 않은 것이 있음을 알게 되었네. 나는 먹고 사는 일 때문에 아주 견디기 힘든 경우를 당하면 언제나 나보다 못한 사람을 떠올리게 되는데 어맹수를 생각하면 견디지 못할 일이 없지. 그쵸? 그러니까 뭐야? 어맹수는 가장 낮은 곳에 처한 사람이라는 얘기야. 그쵸? 마지막 가장 낮은 곳에 처함. 내가 어떠한 힘든 일을 겪더라도 이 사람보다 나은 상황이잖아 라고 생각하면 힘이 난다는 얘기지. 그래서 진실로 마음속에 좀도둑질할 뜻이 없는 사람이라면 언제나 어맹수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겠고 이를 더 확대해 나간다면 성인의 경지까지 이룰 수 있겠죠. 그래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뭐다? 성인이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훌륭하다. 세인트. 그치? 선비로서 공공하게 산다고 해요. 근데 얘는 왜 더운 바람이 나오는 거야?
아 잠깐만. 이건 뭐지? 누가 이거 소품으로 바꿔놨어? 그런가 봐요. 잘못 눌렀어. 그러게. 그래서 더 바람이 나구나. 방심하면 선생님 등골에는 땀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자, 완전 짜증나는 그림입니다. 아무튼 자, 선비로서 곤궁하게 산다고 해서 얼굴에까지 그 티를 나타내는 것도 부끄러운 일이고 출세했다고 해서 몸짓에서까지 그것을 나타내는 것도 부끄러운 일이니 그러니까 요즘 사회의 삶과는 좀 거리가 있는 말인데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요즘 거보다는 이 버전이 더 멋있는 것 같아요. 왜 플렉스라는 단어도 유행하고 있고 자기가 돈을 많이 버는 성공한 래퍼가 됐다고 해서 맨날 SNS에 뭘 샀고를 올리는 것보다는 그치? 얌전히 사는 게 더 예쁜 것 같아. 그런 사람이 더 멋있는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엄행수와 비교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은 자는 거의 드물 거야. 그래서 나는 엄행수를 스승으로 모시겠다고 하는 것이고 내가 얘는 심지어 친구도 안 돼. 이 사람이 스승님이야 나한테. 라고 말하고 있지? 자, 이런 이유에서 나는 엄행수의 이름을 엄행수라고 부르지 못하고 선생님이라고 부른다고 설명하고 있죠. 되셨습니까? 결국 이 작품의 의도는 예덕 선생이라고 하는 똥 푸는 사람의 이야기를 보여줌으로써 당대 사람들이 지니지 못했던 바람직한 긍정적인 삶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는 글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괜찮나요? 자, 첫 번째 작품 다 봤습니다. 어디 보자. 그 다음 두 번째 작품은 바로 그냥 잠깐만 넘어갈까? 자, 지금 참고로 5번 문제 잠깐만 풀고 가자. 5번 문제 보시면 보기에 두 번째 줄에 이 부분이 있어. 진정한 사귐의 의미와 참다운 인간상을 형상화하라고 돼 있지. 그래서 블라블라블라블라 하고 마지막 부분 봐봐. 특히 바람직한 인간상으로 제시된 엄행수의 긍정적인 인물들과 삶의 태도는 그와 상반된 모습을 보이던 양반들을 간접적으로 비판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핵심이야 이게. 이게 핵심이라고 알려준 거야 지금. 자, 그런 상태에서 다 모범 볼게요. 타인의 장단점을 말할 때는 오버를 경계하고 은근함을 추구해야 된다는 성균자의 말. 요거 말하는 거지, 그렇지? 이렇게 하는 것은 양반들의 사귐에 대한 문제의식을 드러내는 것으로 바람직한 사귐의 태도를 강조하고 있다. 아니죠. 이게 핵심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었죠. 그렇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었죠. 자, 그래서 문제는 아마 쉽게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됐죠? 나머지는 니은 할계전을 보고 나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이번에는 이게 할계전이라는 작품이에요. 자, 역시 잠깐만 이게 보조절이 필요할까? 잠깐만 여기 되게 좋은 말이 있어서 보조절 약간 써먹자. 보조절의 첫 번째 감상 포인트가 있어요. 이거 감상 포인트를 잡을게요. 치킨 먹고 싶네요. 계절 먹으면 치킨이 땡기네. 니들 그거 못 먹어봤지? 닭 내장 구운 거. 네. 그러니까 뭐 닭내장탕 이런 게 있긴 한데 선생님이 먹어본 닭 요리 중에 최고 베스트는 그 녀석이었는데 선생님 외삼촌이 예전에 그 양계장을 하셨어. 그래가지고 여름 방학인가 무슨 방학 때 어렸을 때 놀러 갔었는데 닭을 몇 마리 잡으셨어. 몇 마리 잡아가지고 일단은 피를 쭉 빼고 이제 좀 무서운 장면들을 우리한테 안 보여주고 알아서 다 처리하셨고 그러고 나서 이제 닭의 깃털을 닭을 살짝 삶으면 털이 빠지잖아, 그렇지? 그럼 털이 빠지면 여러분들하고 딱 통닭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통닭인데 우리는 다 내장이 빠져있는 통닭을 사거나 아니면 치킨을 먹잖아, 시켜서. 근데 그때는 내장이 다 들어있는 상태의 거를 보여주시는 거야. 그러면서 자, 창자를 쭉쭉 꺼내더니 빨아오래. 우리 애들한테 시키는 거야. 빨 때 자 보여주는 거야. 이거 뒤져보면서 야 이게 똥이야? 먹고 싶지 않지? 네 싫어요. 그러니까 깨끗하게 빨아와 라고 하는 거야. 알겠습니다. 특수임무를 맡았잖아. 그래서 바로 밑에 있는 시냇가로 가가지고 말 그대로 비벼서 이렇게 손톱으로 쫙쫙 긁어가지고 오케이? 무슨 얘기인지 알지? 쫙쫙 긁어가지고 다 빼내고 뭐 후후 불어서 털고 또 빼내고 이렇게 해서 열심히 털어가지고 올라가니까 그 고추장이랑 이런 여러 가지 양념장까지 다 준비가 돼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밑에 있는 그 나무 장작 태우는 데다가 살은 양념장 발라서 그리고 그 내장 부분도 역시 양념을 쫙 발라가지고 바로 구워서 익자마자 먹는데 이거는 요즘에 그 뭐지 뭐 간장하면은 간장하면은 교촌이고 뭐 핫하면은 크리스피구만 뭐 이런 게 브랜드 이름이 있잖아. 참고로 그런 브랜드 따위가 1급이라면 선생님이 그거 먹은 거는 특급이에요. 급이 완전 달라. 겁내 맛있어.
방금 잡은 닭부터 생생한 아니 뭐라고 해야 돼? 생닭 생생. 표현할 길이 없네 이게. 이 맛있는 거를 표현할 길이 없네. 그렇다고 니들이 닭 잡아서 먹을 수는 없잖아, 그지? 지금 이 상황, 요즘 상황에서, 그지? 닭을 잡아주는 데 딸이 있지도 않고요. 그 인간의 선사시대 유적부터 살펴보면 닭뼈가 항상 가득하답니다. 인간의 역사와 함께 닭 요리는, 그쵸? 실망시키잖아요, 인간을. 또 노랑통닭, 그다음에 교촌치킨, BH치킨 다 그따위 음식들은 거기에 비할 바가 아니야. 완전히 맛있었는데 닭갈비 말 그대로 닭갈비였지. 닭 얘기만 하면 선생님이 자꾸 그게 떠올라서 너무 압도적이라서 지금 먹을 수가 없어요. 이제 양계 잘 안 하시거든요. 자, 아무튼 간에 그래 잠깐 딴 얘기 했습니다. 미안해요. 자, 어쨌든 할개전이라고 하는 작품. 보도자료에 그 이름이 뭐야? 감상 포인트 좀 읽고 시작하자고 했었지. 자, 이것만 읽으면 내용이 그냥 다 파악돼요. 굉장히 짧은 글이라서 순식간에 정리될 거야. 가자. 이 작품은 눈먼 암탉의 병아리 기르기를 통해 라는 말 보이지? 오케이. 사람을 양육하는 도리에 대해서 깨달은 바를 제시하고 있는 뭐다? 숫필이다. 제목이 할개라는 말은 눈먼 암탉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글쓴이는 할개에 대한 내용을 통해 지나친 보호나 양육보다는 언제나 가까이 있으면서 세심하게 돌보아주는 것이 필요하며 스스로 알아서 제각기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됐죠? 할개는 뭐라고요? 눈먼 암탉. 잠깐만. 나 그만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암탉이라는 단어를 못 쓰고 있습니다 지금. 자, 눈먼 암탉. 이 병아리를 기르는 것. 그래서 이 관계를 통해서 하나하나 다 해주는 것이 아니라 세심한 보호가 중요하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지. 요즘 시대에 시사하는 바가 분명히 있는 얘기라고 선생님도 봅니다. 그죠? 그래서 사람들의 통령 먼저 제시해. 통령과는 달리 그런데 눈먼 암탉이 병아리를 잘 기르는 일을 제시해주면서 주제지식을 효과적으로 부각하고 있지. 외부적인 조건의 불리함이 항상 부정적인 방향으로만 작용하지 않고 오히려 불리한 여건이 더 나은 결과를 낳는 중요한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는 깨달음을 제시하고 있는 글이야. 되셨죠? 그냥 룰루랄라 읽으시면 돼요. 뭐 딱히 막 새롭게 필기하고 막 되게 복잡하게 파악하고 그럴 거 없어요. 가자! 눈먼 암탉이 동지에서 안에 품고 있는데 바른편 눈은 완전히 덮였고 왼쪽 눈도 반 이상 실눈. 먹이가 가득하지 않으면 쪼아 먹지를 못해. 안 보이니까. 다니다가 담장에 부딪히면 헤매다 돌아나오곤 하면서 모두들 저를 가지고는 새끼를 기를 수 없다고 그랬다. 근데 이런 것들은 항상 중요하지. 모두들이라는 말을 했잖아. 저 눈먼 암탉은 새끼를 칠 수 없을 거야. 양육이 불가능할 것이다. 근데 이건 당연히 뭐겠니? 통념이지. 그리고 우리 고전 수필에서 가장 쓰는 방법, 많이 쓰는 방법은 통념에 대한 반박의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주곤 하지. 참고로 근데 이것도 뭐랑 똑같은 코드인 거야? 똑같은 코드라는 거지. 됐죠? 마침내 날짜가 차서 닭이 품고 있는 알에서 병아리가 깨어나오니 이를 빼앗아서 다른 어미에게 주려고 했지만 한편으로는 자기 자식이니까 불쌍해서 그러질 못했어. 얼마 후 살펴보니 별다른 재주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항상 뜰집을 떠나지도 않는데 병아리들은 잘 자라. 다른 어미의 병아리들은 병들고 상처받아 죽거나 어미를 잃어버려 절반도 안 남고 있는데 눈먼 닭은 온전해. 왜지? 흔히들 새끼를 잘 길러낸다고 하는데 두 가지 이유가 있어. 즉 먹이를 잘 구하는 것과 환란을 잘 막아주는 것이 중요해. 자, 먹이를 잘 구해야 되고요. 환란을 잘 막아줘야 합니다. 됐죠? 잘 먹고 잘 자랄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지. 먹이를 구하려면 건강해야 되고 환란을 막으려면 사나워야 되죠. 병아리가 껍질을 깨고 나오면 어미닭은 흙을 호비고 숨어있는 벌레를 찾아내느라고 불량 발톱이 다 달아빠지며 사방으로 흩어진 새끼들을 불러오느라 잠시도 편히 쉴 틈이 없어. 위에는 까마귀, 솔개, 주위로는 고양이나 개까지 부리를 세우고 기들펄떡이며 목숨을 내고 한 거함이 마치 용사가 맹적을 만나는 것 같이 힘들게 키워내지. 그러다가 숲속으로 달아나서는 때 맞추어 불러서 몰고 오는데 병아리들은 삐약거리며 간신히 뒤따르긴 하지만 힘이 빠지고 병들기 십상. 때로 엇갈려서 길을 잃기라도 하면 또 불이나 불 속에 빠져 생사를 기약할 수 없으니 이렇게 되면 먹이를 구해주고 또 다허사. 또 조심조심 보호하고 타오르는 불길같이 맹렬히 싸워도 환란이 스쳐지고 나면, 그치? 너구리 한 마리 들어온다든지, 그죠? 무슨 일이 벌어지면 육칠하는 다 사라지는 거지. 게다가 너무 멀리 나가서 사람의 보호도 못 받으면 사나운 셈에 무슨 수로 당해내겠어? 이렇게 환란을 방비하거나 애쓴 것도 허사가 되지. 자, 이건 뭐예요? 일반 닭의 모습이야.
그렇게 모든 에너지를 소모하며 에너지 맹렬하게 길러내도 결국 6에서 7화는 사라져버려. 없어져. 그치? 그런데 이번에는 다음엔 당연히 보이죠? 아유, 눈물이 왜 나와? 눈먼 달걀 사례를 어떻게 해서 대두해서 보여주겠지 뭘. 그치? 그런데요, 눈먼 닭은 다 반대야. 멀리 못 가니까 사람 가까이에만 있어. 또 눈으로 안 보이니까 두려운 마음으로 행동을 항상 조심해. 그러므로 힘쓰는 흔적은 보이지 않아도 병아리는 저들끼리 알아서 먹이를 쪼아먹고 자라. 뭐예요? 결국 다른 닭들은 에너지를 다 쏟아서 구에다 줬는데 얘네들은 병아리가 알아서 구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준 거지. 오케이? 먹이를 준 게 아니라 먹이를 구하는 방법을 알려준 셈이 돼버렸다는 얘기야. 또 무릇 병아리를 기르는 것은 마치 작은 생선을 삶는 것 같이 교란시키는 것이 가장 금기인데 저 눈먼 닭은 지혜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방법이 적중하여 마침내 양육에 만전을 이루게 된 거야. 사물을 양성하는 방도는 한갓 젖먹이는 은혜에 달리는 것이 아님을 이제 알겠어. 통솔하되 제각기 삶을 이루도록 해야 돼. 오케이? 알아서 했다는 것이 바로 나의 교훈점이야. 결국 이 교훈은 통솔하되 자립하고 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지? 참고로 근데 이 얘기는 우리 그 탈구조에서도 많이 보는 얘기 아니냐? 그죠? 물가에까지 데려가는 게 중요하다고 했었지? 물가에서 알아서 퍼막 낚시하는 법을 스스로 깨우치는 게 중요하다고. 잡아주지 말라고. 그 요령은 오직 잘 인솔하여 잃어버리지 않는 것뿐. 나는 이 병아리 기르는 것으로 인하여 사람을 양육하는 도리도 알게 되었어라고 말하고 있고요. 오케이. 자, 크게 어려움 없이 문제 풀 수 있는 녀석인 것 같습니다. 됐죠? 자, 뒤쪽에 문제 마저 풀고 마무리합시다. 먼저 4번 하나의 공통점입니다. 자, 3번이 왜 답인지는 뻔히 보이셨을 거예요. 그렇죠? 이 두 작품의 기본적인 전개 방식은 통념을 제시하고 이 통념에 대해서 반박하는 방식을 통해 깨달음을 전개하고 있다. 5번에 특정 대상이 변모해온 과정을 통해 라는 말 나왔어. 이거 우리 다른 말로 통시적인 거 알고 있지?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 또 대조적 성격의 두 공간을 제시했다. 4번에 현재와 상반된 과거의 상황을 제시했다라는 말. 그러니까 우리가 지문을 읽으면 보통 차이점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이잖아. 근데 이 작품은 물론 차이점에 대한 얘기는 있었어. 특히 여기서 일반 닭과 눈먼 닭에 대한 차이점은 있었지만 이게 공간 차이는 아니고 상반된 성격도 아니라는 거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답 잡았고요. 5번 넘어가도 되죠? 6번 가봅시다. 자, 활계전은 전의 양식을 그린 작품이래. 그래서 전의 구성의 특징을 활용하고 있는데요. 이야기를 인간사를 확대하는 사고도 보여준대. 저는 일반적으로 다음 구성의 패턴을 따르는데 인물 소개, 그 다음에 사상과 행동을 드러냄, 마지막에 논이 나오는 거죠. 자, 1번 따로 찢고 2, 3, 4번 따로 찢은 다음에 5번 따로 찢어야 되는 거 알고 있지? 이렇게 해서 내용 요소에 따라서 구분해 나가면 돼. 1번에서는 인물 소개, 5번에서는 깨달음을 설명하며 마무리. 이건 당연한 얘기니까 넘어가자고. 자, 중간 부분은 사상과 행적을 제시함으로써 인물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나타내야 되는데 2번에 행적을 제시한다. 3번에 암탉의 특성을 드러내고 있다. 다 괜찮아요. 근데 5번이 문제였죠. 눈먼 암탉이 어미 딸기가 겪게 되는 어려움을 극복한 방법을 과정에 따라 제시하다. 이 말이 포인트 아니야? 어려움을 극복한 건 사실이야. 일반 닭과 다르게 살아간 것도 사실이지. 근데 그 과정이 나왔어? 아니잖아. 자, 이 문제 우리 뭐 느껴야 되는 거죠? 오답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깨달아야 되는 녀석 맞지? 오답을 만들 때 어떻게 한다? 맞는 말 사이에 틀린 구절이나 단어를 집어넣는다. 그거 알고 있죠? 또 그 패턴 보이고 있고요. 자, 마지막 7번 문제. 기억은 날마다 똥을 치는 일을 생업으로 삼았다는 이야기. 니은은 눈이 보이지 않는 상태라는 얘기. 그래서 3번을 바로 할게. 기억은 어맹수의 덕을, 니은은 눈먼 암탉의 새끼 양육 능력을 부각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전부 다 부정적 상황들이었어. 그치? 어맹수가 똥을 씻어 나른다. 닭이 보이지 않는다. 눈이 보이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들은 대상이 가진 부정적 면모. 하지만 그것을 이겨내고 긍정적 존재로 파악되고 있으므로 긍정적 요소라고 볼 수 있으면 되겠죠. 자, 8번이 뭐 이거 어려운 단어 없죠? 명분, 아첨, 시정, 잡배, 칭송, 세송 이런 식의 어휘만 잘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아이 들어. 자, 이제 오랑캐 꽃이랑
섬진강 후보 오늘의 수업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또 지워야겠지? 네. 지웁시다. 짜증나. 잠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나면 완장이 남고요. 한 작품 다음 주에는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야, 진짜 먼 길 왔다, 먼 길 왔어. 아, 두 사람 못 들었으니까 다시 한 번만 공지. 우리 오늘 7월 29일 수요일 날은 학원 고3들은 내신 휴강을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따져보니까 전원 다 그때 시험 중이더라고. 맞지? 오케이? 그래서 7월 29일 날은 선생님도 아마 1학년이나 2학년들 내신 대비 하고 있을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그 내신 대비와 관련해서 이제 마지막 시험이기도 해서 뭐 자료가 조금 더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그때 이용해서 뭔가 질문거리가 있으면 그때 선생님 찾아오셔도 아무 문제 없고요. 7월 29일이요. 네, 7월 29일이요. 오케이. 그리고 참고로 8월 7, 8, 9, 10이 학원 방학입니다. 이 방학과 관련된 얘기는 왜 이렇게 눈이 번쩍 떴죠? 학원 방학과 관련된 얘기는 아마 바로 그 방학 수업이랑 연결된 부분 선생님들이 해주실 텐데 우리는 참고로 상관이 없죠. 우리 수요일 반이니까. 오케이. 그래서 29일 날은 수업이 없는 대신에 8월 5일 날은 수업이 있을 거야. 토요일 다 써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뭐 자세한 거는 공지가 따로 나올 거야. 선생님이 지금 알고 있는 대로만 알려드리는 거니까. 네, 잠깐만 지금 물 먹어야 되죠. 오랑캐꽃. 이 영화. 자, 가볼까? 아우 뭐야. 얘들아 잠깐만 물 좀 마셔볼게. 지금 자고 더 피우고. 삼 일 전인가? 몸무게가 2kg가 빠진 거야. 아 즐겁잖아. 행복하잖아. 근데 한편 이 사람 마음이 문제야. 내가 먹어보나 싶은데 또 들어. 그 썩으려고 생각이 또 들었어. 치킨을 시켰어. 치킨을 배 터질 때까지 먹었지. 그리고 나서 원상복. 원상복구 2.5kg 쪘어요. 순식간이야. 이제 밤에 안 먹으려고 용 쓰면서 와이프 옆에서 유혹하고 먹어 괜찮아. 해줄게 내가. 무슨 치킨? 응? 무슨 치킨? 노랑통 그래서 아까 노랑통 생 얘기가 나온 거야. 최근에 먹어서 그래서 겁내 맛있는 거야. 깐풍 치킨. 깐풍 치킨 그게 뭐야? 깐풍 치킨이라는 게 있어? 아니 그것도 노랑통에서 나오는 거야? 노랑통닭 뭐 드셨어요? 아 진짜 참아야 합니다. 자 아무튼 그래요. 다이어트는 힘들고 고난스럽네요. 그래요. 지금 여기서 다이어트 고민하는 사람들은 없죠. 근데 고3들은 그런 거 생각하지 말라고 했었지. 지금 아무리 고민해봤자 대학교 가면 다 알아요. 선생님이 보장할 수 있어요. 특히 여학생들은 얼굴 못 알아보는 게 아주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이니까 선생님 지나가다가 국형생이 보이는데 왜 내 얼굴 몰라보지라고 생각한다면 나의 얼굴이 바뀌진 않았나 스스로 생각해 보시면 될 겁니다. 진짜로 얼굴들이 많이 바뀌고 특히 무슨 손을 대지 않더라도 화장 기술이 발전하니까 스타일이 완전 달라져 있잖아, 그렇지? 놀라워요. 볼 때마다 항상 놀랐습니다. 그래요. 자, 아무튼 문제 작품 2편 쪼로록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합시다. 자, 오랑캐꽃부터 한번 시작해 보자고요. 바로 그냥 시 분석으로 들어갈게요. 일단 제목에 오랑캐꽃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데 오랑캐꽃이 뭔지는 알고 있나?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는 알고 있나? 예. 집한테 인터넷 검색 한 번만 해봐. 생긴 것만 보시면 알 거야. 네. 자, 오랑캐꽃이라고 하는 거는 참고로 그 제목에 이 작품의 내용이기도 한데 이 이름에 붙은 연원이 조금 재밌는 부분이 있거든요. 자, 한번 봅시다. 앞부분 이렇게 돼 있지. 긴 세월을 오랑캐와의 싸움에 살았다는 우리의 먼 조상들이 라고 돼 있었지. 자, 오랑캐라고 하는 건 여기서는 일본 쪽의 오랑캐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북 지방의 오랑캐, 여진족과의 싸움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조상들이 여진족과 한창 싸워가며 북쪽 지방의 패권을 다투던 시절
너를 불러 오랑캐 꽃이라 했으니 라고 돼 있죠. 이런 시기에 너라고 불렀어. 너는 무슨 법? 당연하게도 의인법. 근데 너는 의인법 오랑캐 꽃이란 이름으로 불러왔지. 자, 그래서 어찌 보면 너의 뒷모양이 머리태를 들인 오랑캐의 뒷머리와도 같은 까닭이라 전한다 라고 하면서 뭘 설명하고 있었어? 지금 많이 폰트도 다르죠 여러분들 선택해 그죠? 뭐예요? 유래를 설명하고 있었죠. 그럼 뭐예요? 머리를 따서 내린 모양이 즉 외양의 유사성 때문에 너를 오랑캐 꽃이라고 불렀어 라고 하면서 먼저 존재 조건을 걸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다음 달 나가봐요. 안압도 우두머리도 돌볼 새 없이 갔단다. 도래샘도 핏집도 버리고 강건너로 쫓겨갔단다 라고 돼 있죠. 자, 근데 잘 보셔야 되는 건 여기서 쫓겨간 거를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말이야 우리의 선조라고 하면 뭐 고통받았고 핍박받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많잖아. 근데 쫓겨간 거는 여기서 주의해. 여진족이에요. 북방과의 싸움에서 여진족을 밀어내고 우리 국토를 성립시킨 거잖아. 그 과정에서 쫓겨간 여진족을 얘기하고 있는 거라는 거 조심해. 알겠지? 그래서 안악내도 우두머리들도 다 도망갔고 도래샘이나 떼집이라고 하는 건 참고로 요 단어 때문에 이게 여진족을 말하는 거야. 도래샘이나 띠집이라고 하는 것도 전부 다 여진족의 삶의 어떤 문화 양식들을 말하는 거거든. 오케이? 그래서 그런 것들도 다 버리고 쫓겨난 거지. 고려 장군님 무지 쳐들어와서 오랑캐는 가랑잎처럼 굴러갔단다. 오케이? 고려 장군 누구 말하는 걸까? 여진족을 정벌한 우리 장군님. 세종대왕. 아니 여진족을 몰아낸 게 세종대왕은 아니지. 윤관. 윤관? 서희. 서희 윤관 맞아요. 윤관. 몰라도 돼. 중요한 건 아니야. 아무튼 고려 장군들이 여진족을 몰아낸 결과물을 얘기하는 거다라고만 판단하시면 되겠지. 그래서 이걸 뭐에 빗댔어? 또 가랑잎에 빗댔죠. 가랑잎 여진족 물러갔어. 됐지? 그런 상황이야. 다음 년 구름이 모여 골짝골짝을 구름이 흘러 몇백년이 뒤를 이어 흘러갔나? 그쵸? 뭐예요? 뭘 통해서? 구름이라는 것을 통해서 흘러감이라는 속성을 통해서 뭐를 보여주고 있지? 시간의 흐름을 보여주고 계시고요. 자, 지금 스토리 구조를 보세요. 마치 옛날 얘기 해주듯이 시가 흐르고 있지. 오랑캐 꽃은 이런 것 때문에 불렸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어. 이런 일이 있었고 시간이 흘렀지. 이렇게 가는 중이야, 그지? 그럼 다음 마지막에 너는 오랑캐의 피 한 방울 받지 않았건만 오랑캐 꽃. 자, 이거 뭐예요? 문장 하나 따로 떼가지고 시행 전환시켜버린 거 보이시죠? 강조하기 위해서겠지? 자, 너는 돌가마도 털 메투리도 모르는 오랑캐 꽃. 자, 근데 지금 우리나라 땅에 피어난 너는 여기 어디 갔어? 돌가마나 이름이 뭐지? 진짜 낯선 단어라서 털 메투리? 털 메투리. 이런 걸 전혀 모르는 존재야. 오케이? 그런데도 너는 오랑캐라고 불리우고 있다는 거지. 자, 털메투리라고 하는 것은 미투리의 방언이라고 되어 있고 어쨌든 여진족의 생활 도구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오랑캐 꽃이라는 존재는 자, 오랑캐라는 단어 자체가 어떤 느낌을 준다? 부정적이고 그치? 적대적인 대상으로 느껴지는 거잖아. 너는 여진족과의 관계가 외양 하나밖에 없는데도 그리고 그 여진족 외 오랑캐들은 다 물러가고 없는데도 넌 여전히 오랑캐라고 불리우고 있는 거잖아. 부정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이런 상태를 본 화자가 어떻게 해주겠다고 말하고 있어. 그 다음에 두 팔로 햇빛을 막아줄게 라고 했었죠. 오케이? 햇빛을 막아주겠다고 했어. 뭐가 중요한가? 왜 이걸 파란펜을 쓰고 있을까? 바로 햇빛 때문이지. 햇빛은 우리가 일반적인 시에서 어떤 의미로 써요? 긍정적이고 그치? 광명, 미래, 밝음, 아름다운 이미지로 써요. 근데 그게 맞는 거 아닌 거야? 아니잖아. 햇빛은 막아줘야 되는 대상이지. 자, 이 작품의 스토리 구조를 잘 보면
우리나라 중심으로 쓰였던 얘기가 아니라 여진족의 입장에서 쓰여있는 내용이 포함됐고 거꾸로 여진족의 피와 아무 상관이 없는 그치? 여진족들이 가져온 무슨 외래종도 아니야 심지어 오케이? 그냥 닮았다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불려왔던 그 꽃에게 햇빛을 막아주겠다고 말하면서 오케이? 뭐랄까 불합리하다는 단어까지는 우리가 오버스럽지만 자신들에게 주어지는 부정적 상황을 커버해주려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다? 이렇게 설명해주면 되겠지 커버해준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런 말을 해 울어보렴 목놓아 울어다보렴 울어보렴이라고 하지 이 말이 성립한다는 얘기는 울고 싶어도 울지 못하는 어떤 존재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억압받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거지 되셨죠? 자 그리고 이 작품은 분명히 여진종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치? 근데 이 작품은 창작 시기랑 그다음 이 작품이 대상으로 삼고 있는 어떤 대상의 특성을 가만히 살펴보면 자기가 원하지 않았는데 주어진 부정적 상황으로 인해서 억압받고 수탈당하고 괴로운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잖아 그치? 이거는 요 얘기가 연결돼야 돼 일제 강점기 강제 이주민 이런 식의 사람들의 삶에 대한 얘기 그리고 그 삶에 대해서 위로의 마음을 전달하고 싶은 화자의 태도가 나타나는 작품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는 거야 되셨죠? 그들이 원해서 오랑캐가 된 게 아니잖아 오랑캐가 됐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우리나라에 살지 못하게 됐다는 얘기야 흔히 말하는 강도 이주민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겠지 원하지 않았는데도 어떤 원하지 않는 상황에 놓여버렸고 그 안에서 괴롭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 누구도 이해해주지 못하고 이제는 우리나라 땅이 아닌 곳에 살았다고 해서 우리가 제대로 대우해주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작품이다라고 생각하면 되시겠죠. 되셨습니까? 작품은 이 정도로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참고로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약간 독특한 표현법이 하나 있어. 지금 2연이라는 부분을 보면 돌배없이 없이 갖단다 그리고 굴러 갖단다 됐습니까? 오케이? 이 2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뭐뭐 갖단다 라는 표현 자 이런 어미는 기본적으로 내가 직접 본 게 아니라는 얘기야 오케이? 전에 들음의 이미지지 전에 들었다는 얘기는 내가 상대적으로 어떤 태도를 취한다는 뜻이랑 똑같은 걸까? 내가 뭐 불쌍해 이러고 있는 게 아니야 이렇게 가고 있다는 얘기를 내가 전달받는 거니까 상대적으로 객관적 입장을 취한다는 얘기를 또 잡을 수 있겠지 객관성이 강조된다라는 거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오케이 되셨죠? 자 오랑캐꽃이라는 작품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여진족의 비극적 삶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닥친 현실과 똑같지 않느냐 오랑캐꽃을 보면 되지 않느냐 우리 민족 역시 또 억울하게 쫓겨서 살고 있지 않느냐를 말하고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괜찮나요? 자 이런 작품 확인됐고요 자 두 번째 섬진강까지 그냥 바로 갈게요 섬진강원 그리고 참고사만 얘기하자면 여러분들 그 7월의 선물 첫 번째 모의고사 회차가 6월 종로 혹시 풀어본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알아만도 1컷이 75일 거야 학원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받은 사람도 있을 거야 안 푼 사람도 있을 거야 그러니까 푼 사람은 그 건너뛰면 돼 안 푼 사람은 오케이 맛 좀 봐라 우리 종로 선생님들이 낸 건데 서로 욕심이 좀 가했다는 걸 인정합니다 보면서 국형쌤이 어떤 문제를 냈을까 한번 예측해 보시는 것도 재밌을 거예요. 선생님이 거기서 화작 16문제 정도를 냈어요. 화작 9번 문제. 화작 어떻게 알았어? 그 냄새가 나냐? 가연이도 바로 맞췄었잖아. 그 지분 안에 말하지 마. 가연이 맞춰야 되니까. 그래요. 알겠습니다. 냄새가 나나 봐요. 자 아무튼 이번 섬진강 왜 갑자기 이 얘기를 하다가 저 얘기를 하냐면 거기 이 문제 작품이 실려 있어서 그래요. 선생님이 이제 문제를 예측하면서 이 작품 정도는 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작품이라서 자 섬진강 한번 작품 가볼게요. 참고로 제목 옆에 1 붙어있는 거 보이시죠? 무슨 작품이란 얘기입니까?
연작식이라는 얘기죠. 연작식. 연작식이라고 하는 건 하나의 주제 혹은 하나의 대상을 가지고 여러 가지 시를 연달아 내는 형태를 말하는 것인데요. 참고로 이 작품은 그냥 이 주제를 잡고 시작해. 민중의 끈질긴 생명력을 말하고 싶어서 이 섬진강 연작시를 쓰셨다라고 생각하면 좀 작품을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약간 반대되는 얘기지만 오버하는 얘기지만 미리 답을 알려놓고 시작합니다. 네. 자, 가볼까요? 쭉 가봅시다. 자, 가문 섬진강을 따라가며 보라 라고 말하고 있죠. 자, 그냥 섬진강도 아니고요. 가문 섬진강이에요. 가물었다는 얘기는 누가 봐도 세모 상황 아님? 그치? 시련과 고난 뭐 그딴 식으로 단어 번역할 수 있잖아. 근데 그 섬진강을 따라가면서 뭐 하라고요? 보라라고 명령어를 사용하고 있었지. 그치? 뭔가 우리가 강렬하게 느껴야 되는 대상이 있나봐. 퍼가도 전라도 실핏줄 같은 개울물들이 끊기지 않고 모여 흐르며. 자, 이 소리 특징은 뭐냐면 첫 번째, 실핏줄 같은 개울물들이 계속 모여서 분명히 말라 없어지기 일보 직전이긴 한데 흐르긴 흘러. 그런 상황을 만들어주겠다는 얘기야. 그치? 그럼 여기서 무슨 얘기한다? 당연히 이거지. 그치? 끈질긴 생명력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모여 흐르고 또 해 저물며 저무는 강변에서, 자, 두 번째, 저무는 강변에서 쌀밥 같은 토끼풀꽃, 숯불 같은 자운형꽃 머리에 이어주며, 오케이? 꽃을 머리에 이어주며, 오케이? 꽃은 여기서 무슨 의미를 쓰는 거니? 생명력이지 또 똑같이. 꽃이 이어지고 있잖아. 그 강줄기를 따라서 꽃밭들이 쫙 펼쳐져 있는 거잖아. 섬진강은 가물어 있어, 맞아. 가물어 있는데, 그래서 에이스랜드 이렇게 가물어 있는데, 첫 번째 개울물에 모여서 그 섬진강이 마르지 않게 만들고 있고, 그 섬진강 줄줄기를 따라서 꽃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으며, 그래서 생명력이 이어지고 있다. 몇 면이 이어지는 생명력이지. 그리고 참고로 여기서 이런 것도 하나 잡아두고 가자. 이 꽃에서 색채가 토끼풀꽃이 있고 자운형꽃이 있잖아, 그치? 토끼풀꽃은 흰색이고요, 자운형꽃의 붉은색. 그래서 이 녀석은 색채 이미지의 사용, 이런 것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됐습니까? 참고로 쌀밥 같다고 했었고 숯불 같다고 했기 때문에 색깔 찾는 게 큰 문제는 없었길 말해. 쌀밥이니까 흰색이지, 숯불이니까 붉은색이겠지. 이해됐지? 색채 대비, 대비? 잠깐만. 다양한 심상이라고 말하면 곤란하고 다양한 색채를 말하는 게 맞는데 이걸 대비라고 할 수 있을까? 그래요. 근데 가능은 하겠다. 선명한 인상을 부여하기 위한 장치겠으니까. 오케이? 선명한 인상. 치킨이 괜히 했어. 계속 배고프다는 생각이 자꾸 한쪽을 스치고 지나가면서 뭐 툭툭 치고 있어. 야, 배고프지 않냐? 그러면서. 자, 아무튼 이어주며 지도에도 없는 강변, 식물 도감에도 없는 풀에, 오케이? 자, 세 번째, 지도나 식물 도감에도 없는 녀석에게 라는 얘기는 알려지지 않은, 그치? 그러니까 이건 익명성을 얘기하는 거겠지? 자, 보자. 생명력이 있는 존재, 이어짐이 있는 것이며 그 존재들은 익명의 개인들을 말하는 거겠지? 오케이? 거대한 강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거대한 역사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핏줄처럼 살아가는 어떤 하나하나의 개인들이 그 생명을 계속 이어가다 보니까 그것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거든, 지금. 그쵸? 그래서 지도에도 없는, 식물 도감에도 없는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는 거야. 됐죠? 그래서 없는 그런 풀에 어둠을 끌어다 죽이며, 네 번째, 어둠을 끌어다 죽여버리고 있대요. 누가 주어든 섬진강이야. 그죠? 섬진강은 그런 녀석이야. 그런 얻은 생명력을 통해서 어둠이라는 부정적 대상을 이겨내고 또 그을린 이마 환하게 꽃등도 달아준다. 그치? 이마는 환하게 꽃등도 달아준대. 지금 하다 보니까 결국 다 노란색이라서 다 중요하다. 근데 다 중요한 게 맞긴 맞아서. 자, 대립적 이미지 보여?
보여? 어둠은 죽였고 환하게 꽃등이 이마에다 꽃등을 달아줬지. 뭐야? 이것도 생명력이다 했지, 그렇지? 즉, 이 섬진강이라고 하는 존재는 힘업 한 명 한 명이 어떤 개인들의 힘이 모여 거대한 물줄기를 만들어내는 것이고 그 힘은 역시 다시 거꾸로 보잘것없는 한 명 한 명의 삶에게 에너지가 되어주고 있지 않는가라고 말하는 거고 그래서 이 작품의 주제가 이렇게 되는 거겠지. 되셨죠? 이렇게 해서 꽃등도 달아주는 거야. 됐어? 계속 갑니다. 흐르다 목매이면 자, 이번에는 목매이면 참고로 섬진강이 의인화된 존재로 나오는 것처럼 여기서도 목매이면이라는 조건이 새롭게 붙으면서 또 다른 얘기를 또 시작하고 있는 거겠지. 오케이? 그럼 참고로 이거는 뭐랑 연결되는 시연이? 연결되는 시연이지. 섬진강이 가물다, 섬진강이 목마르다. 됐죠? 이렇게 되면 영산강으로 가는 물줄기를 불러. 자, 1번 영산강으로 가는 물줄기를 불렀대요. 똑같이 무슨 법? 의인법입니다. 그렇죠? 여기도 의인법이 똑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야, 잠깐 이리 와봐. 다른 강을 불러. 그래가지고 뼈 으스러지게 그리워 얼싸안고. 자, 두 번째 이 녀석을 가지고 뼈가 으스러지게 얼싸안고. 자, 해석 잘해야 돼. 조심해야 돼. 뼈가 으스러졌으니까 지금 큰일 난 거니? 그거 아니지. 이건 뭐뭐 할 정도로 어떻게 해야 정도가 크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핵심 단어는 얼싸하는 거지. 그러면 이거는 뭘 말하는 건가? 그 민중의 연대를 말하는 거지. 자, 여기의 키워드가 뭐였다고? 생명이었어. 그죠? 그럼 여기서의 키워드는 연대강일 거야. 다른 강도 똑같은 방식으로 생명을 이어갔을 테니까. 그치? 연대에서 얼싸안고 지리산의 뭉툭한 허리를 감고 돌아가는 섬진강을 따라가며 보라. 오케이? 참고로 뭉툭한 허리라고 하는 건 허리 사이즈가 크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그 중심대가 굵은이라는 의미로 쓰이는 거겠지, 그치? 중심대가 굵은 상태에 어떤 단단한, 강인한 허리가 굵어야 일단 힘이 탁 하고 들어오거든, 그치? 그렇게 해서 그렇게 돌아가는 섬진강을 따라가면서 또 뭐라고요? 보라라고 말하는 거겠네. 그럼 이 보라도 뭐가 되는 거야? 반복적 요소가 되는 거겠지? 명령어미를 통해서 강조하고 싶은 것일 거야. 됐죠? 강인한. 자, 그러면서 섬진강물이 어디 몇 놈이 달려들어 퍼낸다고 말을 강물이더냐고. 자, 참고로 영상만 불러서 같이 얘기하고 있는 장면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실은. 오케이? 두 번째, 섬진강물이라는 것이 어디 몇 놈이 퍼간다고 마르냐? 마르겠느냐고 물어봤으니까 일단 무슨 법, 서리법 이어지고 있고요. 그럼 여기서 몇 놈이라고 하는 것도 부정적 대상으로 여기서 어둠이랑 비슷한 녀석으로 대응시킬 수 있겠지, 그지? 몇 놈이라고 하는 건 민중에게 가해지는 폭력과 억압적 상황을 말하는 걸 테니까. 그러면서 지리산이 저문어 강물에 얼굴을 씻고 일어서서 껄껄 웃으며, 그렇지? 근데 이렇게 말을 하면 또 세 번째, 지리산은 껄껄 웃으며 일어나는 거래. 자, 껄껄 웃는다에서는 어떤 이미지를 보여주고 싶었던 건가? 약간 호방한 기상? 오케이? 민중이라는 존재가 워낙 저력이 있는 존재다 보니까 겨우 몇 놈들이 달려들어서 괴롭힌다고 해서 그렇게 쉽게 무너질 아이가 아니잖아 라고 하는 어떤 뭐랄까 강자의 여유? 같은 느낌을 주기 위해서 지금 지리산이 껄껄 웃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겠지? 그리고 여기서 지리산이나 영산강 그리고 섬진강은 모두 민중의 저력을 상징하는 거야, 그렇죠? 웃으며 무등산을 보며 그렇지 않냐고 또 물어보면 이번엔 또 무등산이 튀어나오죠. 지금 점점 일이 커지고 있다, 그죠? 주변에 있는 강과 산의 모습들이 다 연결되고 있지. 그러면서 노을 띤 무등산이 그렇다고 훤한 이마 끄덕이는. 그럼 무등산은 뭐고 있어? 끄덕이고 있지. 뭐예요? 상대방의 말에 공감하는 거잖아, 그렇지? 공감은 곧 뭐가 되는 거고요? 연대의식이 되는 거겠지. 민중의 연대의식이라고. 아까 말했던 연대가 아니라고. 작품을 크게 두 덩이로 나눠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지? 이렇게 해서 연대를 하고 고갯짓을 바라보며
저무는 섬진강을 따라가며 보라. 따라가며 보면 보이지 않느냐? 민중의 저녁이. 그래서 어디 몇몇 애비 없는 후레자식들이 마지막에 후레자식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거 비속어입니다, 그죠? 근데 후레자식이라는 비속어를 사용한 이유도 뭐겠니? 민중에게 가해지는 위협적 상황들을 말하는 것이겠지. 오케이? 마이너스 이미지. 자, 후레자식들이 또 문제 한 작품하는데 끝났다. 씨. 자, 퍼간다고 말을 강물인가를 하면서 퍼간다고 말을 강물이던가. 그러면 잘 봐. 이 얘기는 여기서 이미 했었지. 면 놈이 곧 후레자식이야, 그죠? 근데 했던 얘기를 또 뭐 한 셈이야? 반복한 셈이야. 반복은 뭐 하는 거냐? 강조지. 강조야, 강조. 말할 것이냐고 물어봤어. 설이야. 설이 왜 하는 거야? 강조지. 오케이? 이 작품은 반복법의 사용과 설입적 표현의 사용을 통해서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작품의 내용들은 마무의리가 된 것 같고요. 각각의 상징적 의미들만 잘 잡아주시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참고로 그 9번 문제의 2번 소특집 보면 대상의 모습에 조응한다라는 말 나와 있어. 무슨 뜻이야? 안에 서로 조화롭게 조화롭게 그래, 넣어줘도 되겠다. 응한다. 대응된다라는 얘기인데 조응은 서로라는 뜻이 중요해. 오케이? 그 단어 좀 잘 잡아주시고 2번에 1번 프롤로그 형식이라는 단어 나왔고요. 근데 이거를 과거의 자신의 경험과 연결하여 라는 말이 잘못된 거 보이시지? 참고로 이 문제도 결국 무슨 문제임? 맞는 말 사이에 잘못된 구절 집어넣기 그 패턴 맞지? 조심해. 3번 문제에서는 가문 섬진강이라고 하는 것이 부정적 세력에 대한 민족의 반발감을 상징한다고 되어 있는데 흐르다 목매이는 이게 반발감이야? 아니야. 이건 반발감이 아니라 생명력과 저력과 의지지. 오케이? 나 때렸어? 너 죽었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래. 네가 한번 때려봐라. 나 안 죽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랑 다른 거지 지금 이건. 자, 그리고 마지막 잠깐만. 이게 마지막 문제였군. 자, 일단 여기까지만 파악하고요. 그래요. 우리 이제 실전 2에도 마지막 한 작품만 남겨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수업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수능 특강이 마무리되는 즐거운 날이 될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전부 다 수능 완성 바로 사. 수능 완성 바로 들어오시는데 선생님 수능 완성 뭐 해요라고 하는 말씀 드려놨었지? 개념학습 파트 다 끝내놓고 오세요. 선생님은 개념학습부터 배워야 되는 몇 가지 시작을 할 테니까. 근데 아마 다음 시간까지 하면 깔끔하게 끝날 것 같아요. 일단 거기까지만 할게. 자, 수빈아 부탁 한번 하자.